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단순히 공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압박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탈취 직후 몇 명이 공격에 가담하느냐가 중요하다.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 FC는 상대 센터백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향하는 패스 길목을 먼저 좁힌 뒤 에스턴 빌라 FC의 전개 방향을 측면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리고 측면으로 공이 이동하면 윙 포워드가 첫 번째 압박에 들어가고 풀백이 뒤쪽을 받쳐주면서 상대가 편하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격권을 가져온 뒤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쪽에만 공을 묶어두지 않고 반대편 측면까지 빠르게 전환하면서 에스턴 빌라 FC의 수비 블록을 넓게 벌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브라이턴 풀백이 윙 포워드의 안쪽 움직임을 확인한 뒤 바깥쪽으로 합류하면 상대 측면 수비수는 두 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그 뒤에서 출발한 이선 자원이 페널티 지역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침투하면 컷백 한 번으로 바로 슈팅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에스턴 빌라 FC가 중앙을 촘촘하게 막을 경우 브라이턴은 굳이 좁은 공간만 고집하지 않고 측면 폭을 넓혀 수비 간격부터 흔드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에스턴 빌라 FC가 측면을 막기 위해 수비 폭을 넓히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 브라이턴 이선 자원이 들어갈 통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방 압박 이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브라이턴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따내면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페널티 지역을 향해 빠르게 연결하면서 곧바로 슈팅까지 노릴 수 있다. 에스턴 빌라 FC가 압박을 벗겨내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브라이턴의 중원 자원들이 빠르게 복귀하면 전방 공격수를 향한 첫 패스 이후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브라이턴이 역습 기회를 잡으면 측면 공격수뿐 아니라 이선 자원까지 곧바로 전진하면서 상대 수비 숫자와 맞먹는 공격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후반에는 교체 자원의 스피드를 활용해 에스턴 빌라 FC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하면서 수비 라인을 더욱 깊게 밀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에스턴 빌라 FC는 공격을 위해 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비 뒷공간을 의식해 많은 숫자를 올리기 어려워진다. 결국 중앙 압박의 시작 전부터 측면 전환, 하프 스페이스 침투, 공격 실패 이후 리커버리까지 이어지는 구조에서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 FC가 더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중앙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한 뒤 본머스를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 얼마나 오래 묶어두느냐가 핵심이다. 맨체스터 시티는 중앙에서 단순히 볼을 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후방과 전방을 연결하면서 본머스의 압박 방향을 계속 바꿀 수 있다. 본머스가 중앙을 넓혀 패스 길목을 막으면 양쪽 풀백을 활용해 공격폭을 넓히고 측면으로 수비가 벌어지는 순간 윙 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공략하면 본머스의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 간격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원투 패스가 연결되면 수비 한 명을 벗겨낸 뒤 골라인 부근까지 깊게 들어가 낮은 컷백을 공급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본머스가 첫 번째 컷백을 걷어내더라도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세컨드 볼 경합을 가져가면 다시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이 반복될수록 본머스는 수비를 끝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페널티 박스 안에 많은 숫자를 남겨두면서 역습에 가담할 선수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 맨체스터 시티의 전방 압박 역시 본머스가 자기 진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격수와 윙포워드가 센터백의 패스 방향을 측면으로 몰아놓고 중앙 미드필더가 그 다음 패스 길목을 차단하면 본머스는 골키퍼를 거친 긴 패스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본머스가 압박을 벗겨내 역습 기회를 잡더라도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앞 중앙을 먼저 정리하면 공격 방향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제한된다. 이때 수비 라인까지 빠르게 내려와 간격을 맞추면 본머스의 이선 자원들이 페널티 박스까지 올라오기 전에 다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본머스가 위협적인 역습 한두 차례를 만들더라도 경기 전체의 슈팅 기회와 페널티 박스 진입 횟수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하게 앞서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후반 승부처에서는 교체 카드의 차이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맨체스터 시티가 신선한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자원을 투입하면 전방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체력이 떨어진 본머스 수비수의 뒷공간을 계속 파고들 수 있다. 특히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 자원이 수비수를 끌어낸 뒤 하프 스페이스로 패스로 연결하면 경기 초반부터 반복했던 컷백 공격의 위력은 후반에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앙에서 패스 방향을 지배하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지속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맨체스터 시티가 더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생산하면서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는 단순하게 어느 팀이 중원에서 더 거칠게 부딪히느냐보다 첫 번째 압박 이후 세 번째 선수가 어느 위치를 선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FC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을 앞세워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인터셉트 이후 측면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며 홈에서 흐름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리버풀 FC는 첫 번째 선수가 압박에 들어간 뒤 다른 미드필더가 다음 패스 길목을 막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뒤 공간을 보호하면서 압박 대형이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원에서 공을 끄는 직후 윙포워드에게 빠르게 연결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며 남겨놓은 뒤쪽 공간을 곧바로 파고들 수 있다. 측면에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서로 다른 높이를 잡으면서 2대1을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한 번의 원터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의 시선을 뒤집을 수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풀백이 바깥쪽 전진
전진을 막으면 윙 포워드의 안쪽 침투가 살아나고 안쪽을 좁히면 리버풀 FC 풀백이 측면 깊숙한 위치까지 올라갈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 짧은 패스가 연결된 뒤 골라인 부분까지 진입하면 뒤쪽으로 내주는 컵백을 통해 이선 미드필더가 정면 슈팅까지 시도할 수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FC가 이를 막기 위해 중앙 숫자를 늘리면 측면이 열리고 측면 폭을 넓히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선택의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 FC의 전방 압박이 성공하는 장면에서는 상대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빼앗긴 지점 자체가 페널티 박스와 가까워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 FC는 강한 압박을 시도한 뒤 한 번에 벗겨지면 중앙과 측면 뒷공간을 동시에 노출할 위험이 있다. 전반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FC가 강한 활동량과 중원 경합을 앞세워 팽팽하게 버틸 수 있지만 같은 강도의 압박을 전후반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후반으로 접어들어 리버풀 FC가 신선한 측면 공격 자원을 투입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풀백의 전진 횟수는 줄어들고 수비 라인도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 수비 라인이 깊어지는 순간 리버풀 FC는 하프 스페이스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공격 숫자를 확보하고 첫 번째 공격이 막혀도 세컨드볼 병합을 통해 다시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중원 압박의 연속성, 인터셉트 이후 첫 번째 패스 선택, 측면 2대1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원터치 플레이까지 연결되는 전술적인 완성도에서는 리버풀 FC가 한 단계 앞설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